바로 이어서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소개받으신 원주 버들초 김지연 선생님이시고요. 제목이 쟁점 중심 교사 교육과정 개발과 실천을 위한 실행연구 미래의 좋은 도시를 찾아가는 여정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엄청 긴장되네요. 제가 석사 할 때쯤 10년 전에 이 자리에 섰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학술대 발표를 하고 이 블라우스가 등이 다 젖을 정도로 긴장을 했었는데 네, 오늘도 긴장이 많이 됩니다. 네, 차분하게 제가 발표를 잘 할 수 있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쟁점 중심 교사교육과정 개발과 실천을 위한 실행연구, 실제 수업에서 실행한 부분들을 이 시간에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지금 여기 우리의 삶이 담겨 있고 학생들의 행위 주체성이 발현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그러면 쟁점 중심 교육에서 한번 찾아보자. 그렇다면 교육 내용이 쟁점이 되고 교육 방법은 교사와 학생의 토의를 통한 탐구이고 또 교사와 학생이 교육과정의 개발 주체가 되는 실행연구를 한번 시도해보자. 이러한 간단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연구 과제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쟁점 중심 교사 교육과정의 개발과 실천을 담긴 의미와 과제 찾기로 잡으면서 쟁점 중심 교육과정은 노경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회 구성원 간의 심각한 갈등을 야기시키는 문제나 관심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사 교육과정은 교사가 중심이 돼서 학생들과 함께 국가와 지역과 학교가 갖춰야 할 공통성과 교실이 지닌 다양성을 균형감 있게 반영하며 자율적으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이러한 이론을 두고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쟁점 중심 교사교육과정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되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실제 수업에서는 어떻게 실행되고 이 실행을 거쳐서 성과는 무엇인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남아있는 과제는 무엇인지를 성찰하는 것에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중심 교사교육 과정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연구 방법 면에서는 실행 연구의 틀을 활용했고요. 계획, 실행, 성찰 과정을 순환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의 경우는 2년 동안 사실 이루어진 수업이고요. 그래서 총 3번의 프로젝트 수업을 했고 34차 시에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실행 연구를 조금 더 보태어 말씀드리면 쟁점 중심 교사 교육 과정이라는 현상을 두고 수업 주체인 교사 연구자와 학생들 그리고 또 수업의 성찰과 반성을 돕는 교수 연구자와 또 교사가 참여하고 있는 교사 학습 공동체 동료 교사들과의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연구라는 의미를 두고 공동 연구 그리고 연구 참여자는 2021학년도 한일빛 초등학교 5학년 24명. 이때 한일빛 초등학교는 강원도의 벽지 지역에 있는 학교였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정근을 가는 이유로 2022년 푸른빛 초등학교 5학년 24명. 다행히도 똑같이 5학년을 맡을 수 있어서요. 그래서 이 푸른빛 초등학교는 강원도 지역의 도시 지역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교사학습 공동체 미래교육연구회, 수업부침연구회, 교내 동학년 연구회에 공동 성찰을 할 수 있는 공동 성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의 분석은 생성과 함께 시작되고 또 반복적인 읽기를 통해서 범주에 따라 코딩되었는데요. 크게 3가지로 참여 관찰, 심층 면답, 기록과 문서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연구의 출발점은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시골에 있을 때, 그 강원도 벽지 지역에 있을 때 이야기인데, 당시 학교 앞에 플래카드가 쫙 붙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 저게 다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듣자마자 제가 들었던 생각은 어떻게 얘기해 주지? 그 다음에 어디까지 얘기해 줘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동기가 돼서 제가 강원도를 다닐 때마다 또는 다른 지역에 여행을 다닐 때마다 지역에 나와 있는 현수막 사진 찍는 게 제 취미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취미가 된 이유는 이 현수막만 보더라도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쟁점이 굉장히 도드라지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서도 보시면 지역 주민 다 죽는다, 항만 공사 재개하라 라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는 반면
땡땡시는 주민 의견을 묵살 말고 블루파워 공사 중단 명령하라. 한쪽은 재개하라고 하고 한쪽은 중단을 하라고 하고 이렇게 명확한 쟁점들이 드러나는 것이 지역의 현수막들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현수막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 도시의 쟁점이 담겨 있고 또 그 쟁점을 좀 더 저도 궁금하니까 기사들을 조금 더 찾아보면서 이러한 쟁점들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가치와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약에 수업 시간에 아이들과 나눌 수 있으면 어떨까? 특히 우리 지역의 이야기들을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이 수업의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동기는요. 지금 보이시는 건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기해도 될까요? 네, 도시 만들기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이 되게 직관적으로 도시의 생태를 이해하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공장을 만약에 도시를 만드는 게임인데요. 도시를 만들 때 공장을 이렇게 세울 때 지금 보이시는 그 음영 처리된 부분이 공해 범위거든요. 좀 더 큰 공장을 세울수록 더 넓은 범위의 공해 범위가 있고 또 거기에 주거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시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합니다. 냄새가 나서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도시의 문제들이 잘 프로그래밍이 된 게임이라서 이 게임을 활용해도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좀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출발점은 진짜 우리 도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진짜 우리 도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3가지를 중점으로 두었는데요. 첫 번째는 성취 기준의 물리적 화합 넘어서기였습니다. 성취 기준의 재배열이나 조합을 넘어서서 탐구 과정에 있는 주체들이 토의에서 수업의 성취 기준을 개발하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만약에 그렇게 될 때 좀 더 다채롭고 의미 있지 않을까. 두 번째는 지금 여기 우리의 이야기를 다뤄보자. 아이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탐색하고 아이들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저 역시도 성장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탐구 질문과 최소한의 활동만 계획을 했고요. 그 여백들은 아이들과 채워나갔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양한 형태로 변주되는 교육과정이었습니다. 사실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시간에 쫓기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좀 더 탄력적으로 시간 운영을 할 수 있고 정답을 정해두지 않고 또 아이들이 머무르고 싶은 순간엔 좀 더 머무르고 관심이 없는 부분엔 또 넘어가기도 하면서 좀 더 탄력적인 운영과 다양한 형태로 변주되는 교육과정을 한번 시도해보자. 이 3가지가 되게 큰 폭으로 시작한 이 연구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도시 프로젝트 시즌 1의 도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 이미지가 보실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네, 제가 구글에 이렇게 썼더니 이런 이미지가 나오더라고요. 막막함.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새로운 거 한번 해보자, 재밌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사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라서 정말 볼판 우주에 떠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막막함이 어떤 이미지일까라고 써봤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1차 프로젝트 수업 계획은 주제를 도시연구소로 잡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중점을 둔 부분은 첫 번째, 쟁점을 탐구해보자. 아이들이 문제를 직접 찾아가고 그 나름대로의 해법을 찾아가는 형태의 실생활 이슈를 한번 다뤄보자. 두 번째는 기존의 교과와 억지로 연결시키거나 학습 내용을 사전에 확정짓지 말고 운영해보자. 그래서 창체 시간을 활용했습니다. 세 번째는 단계별 주요 질문과 수업 방법만 결정하고 아주 간단한 계획만 세우고 수업을 한번 시작해보자. 이렇게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표는 제가 이 프로젝트를 앞두고 대충 짜본 저의 수업 계획안이었어요. 저도 이제 교대 다닐 때 굉장히 자세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배웠고 그런 준비가 중요함을 알고 있지만 이 수업은 아이들과 더 많은 여백을 채우고 싶어서 이 정도의 계획만 세우고 이제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가지의 핵심 중심 질문을 선정하게 되었고요.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게임을 잠깐 하고 거기 게임을 통해서 질문을 공유하고 또 그 질문에 아이들이 답하는 형태의 개방형 세미나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에 이어서 어떤 도시가 좋은 도시인가? 그래서 자기만의 기준으로 좋은 도시의 기준을 한번 생각해보고 세 번째, 우리 도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게임 속 도시와 실제 도시를 연결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도시에는 어떤 이슈가 있나? 그리고 우리 도시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탐구하는 과정을 거쳤고, 마지막에 네 번째로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필요하다면 토의 토론을 실행하고 또 이 해온 프로젝트를 반성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거치자, 이렇게 간단한 계획으로만 시작된 프로젝트였습니다. 실제 수업 과정은 저렇게 정교화되었어요. 그래서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게임 활용을 한다고 했을 때 아까 보셨던 많은 이제 연구회나 공동체 선생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셨어요. 판도라의 상자다.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 학부모들 민원은 어떻게 할 거냐. 학교에서 뭐라고 하시지 않나. 그래서 그런 걱정이 많으셨지만 이 게임이 분명히 이 수업에 도움이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고, 또 그런 의도로 수업을 한다. 어떤 의도로 내가 어떤 수업을 한다라는 것을 부모님들께 사실 편지를 썼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알려드리고, 네, 그리고 이런 수업도 학교 관리자 분들과도 소통을 해서 제가 이런 수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근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되게 좋은 학습 자료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네, 두 번째로는 게임과 실제 도시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문제점들도 발견이 됐다. 아이들의 질문으로부터 이제 토의를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때는 아이들의 질문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여러 가지를 모두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만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 이유는 세 번째 주제에 너무 꽂혀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두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으로부터 듣는 이야기가 굉장히 저희가 생각하기에 좋은 활동이었는데, 조금 더 그 실제 수업 과정을 설명드리면, 이 친구들은 이제 어떤 문제에 꽂히게 되었냐면, 우리 도시는 전기 시설이 정말 주택가와 멀리 있나, 우리 도시의 전기 시설은 주택가와 멀리 있나, 이 질문에 사실 저희가 꽂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송전탑 이슈를 공부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게 너무 깊이 있게 진행되다 보니 다른 질문을 해결할 수는 없었지만, 대신 이 질문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럼 우리한테 어떤 분들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해서, 이제 사실 아이들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찾지는 못해서 제가 발전소 연구원 분과 환경단체 활동가 분을 섭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팬데믹 이슈 때문에 이분들을 직접 교실에 모실 수는 없었고요. 줌으로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열심히 질문도 생성하고 질문지도 보내드리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수업 앞두고 며칠 전에 그 발전소 연구원 분은 연락이 중단되셔서 어쩔 수 없이 환경단체 활동가 분하고만 줌으로 전문가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설레이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균형 잡힌 인터뷰는 할 수가 없었죠. 네. 그리고 또 마침 이제 이 수업들이 이제 계속 진행되다 보니 또 어느새 방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급한 마무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단계에서 실천행위 또는 반성적 에세이 쓰기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수업 장면을 몇 가지 특징적인 것들을 보여드리면, 아이들이 이렇게 도시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도로도 만들고 공공시설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이 만들게 될 때마다 도시 성장 일지를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뭘 했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도시 성장 일지를 써서 누가 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그리고 이 수업이 게임을 한 이후에는 어떤 도시가 좋은 도시인가 라는 질문으로 워드 클라우드를 했을 때 이런 의견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가장 큰 의견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인구가 많은 도시 또는 행복도가 높은 도시였는데, 사실은 이거는 아이들이 사실 꿈꾸는 그런 이상으로서의 좋은 도시가 아니라, 이 게임의 레벨을 올리려면 인구를 늘리고 행복도를 높여야 된다. 사실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우리 도시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아이들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탐구를 하다가 저희가 송전탑 이슈를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도 되게 재미있는 장면들이 몇 가지 발견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질문에 아이들이 답하는 구조다 보니 한 아이가 송전탑에는 얼마 정도의 전압이 흐를까, 사실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 댓글에 여기 가려진 이름들이 다 다른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송전탑은 154kV야. 154라는 소문을 들었어. 그렇다고 알고 있어. 뭐뭐일 거야 아마도. 이렇게 다 똑같은 숫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댓글이 나온 이유는 검색했을 때 가장 상단에 발견되는 그 지식 하나만을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보의 출처나 확실성을 의심해보지 않고 가장 검색했을 때 상위에 노출되는 것만 사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발견을 또 할 수 있었고, 더 재미있는 모습은 이제
아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두 분을 제가 섭외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처음에는 아이들한테 물어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한테 여쭤볼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아이들이 한국전력공사 사장님을 이렇게 네, 링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교과서에서 굉장히 인터뷰 방법이 많이 사용되잖아요. 그렇지만 자문을 얻을 수 있는 인터뷰 대상자를 찾아보라는 이 활동에서 이 사장님의 프로필만 캡처한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지 모르는 문제, 정작 인간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으려고 할 때 누굴 만나야 되는지 아이들이 모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집을 짓는 과정에서 이제 한 아이는 이제 아파트 이제 주거 시설을 계속 설치하면서 새로 이제 그 당시에 저희 학교 뒤편에도 사실 인구가 소멸되는 도시였는데도 불구하고 대규모 단지의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새로 생기는 아파트 때문에 기존의 집이 팔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지? 라는 질문에 철거하면 되죠. 이렇게 대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도시 문제가 사실 굉장히 복잡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복잡한 사회적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반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단체 활동가를 모실 때 저희가 질문을 정말 열심히 만들었는데 아이들 질문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어떤 이런 발전소나 송전탑을 지을 때 어떤 피해 사례가 생기나요? 또 어떤 대응을 하시나요? 우리 도시에 그 당시 이제 저희 도시에 이제 변전소를 10년 전 변전소를 세우는데 마침 이분이 그 변전소를 세우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환경단체 활동가 분들이 그 부지를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기관에 그 건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활동을 하셨는데 이분이 직접 참여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우리 도시의 일에 참여하신 분이다라는 그런 관계성이 더 맺어져서 조금 더 아이들이 더 쏙 빠져들어서 인터뷰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실패해서 땅을 팔아야 했는데 이처럼 국가가 꼭 필요하다고 국민의 의견과 다르게 주민들의 의견과 다르게 발전소와 송전탑이 세워지면 그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이런 질문. 또 친환경적인 발전과 송전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환경을 위하는 게 정말 어떤 것일까요? 저희들에게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려요. 그래서 줌으로 하다 보니까 마치 토크쇼처럼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이 됐었고 아이들도 굉장히 설레어하면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사고방식이 되게 다른 친구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어떤 친구들은 사실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딱 이렇게 단답적인 사실. 또 어떤 친구들은 모든 문제에서 감정이 소중한 거예요. 그 주민들은 되게 속상했겠다. 이렇게. 또 어떤 친구는 배움 찬찬히, 그러니까 교과 수업을 할 땐 굉장히 느리고 관심이 없는데 이 수업할 때만 눈이 반짝반짝한 거예요. 네, 그런 친구도 있었고 또 이 수업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점을 가지고 굉장히 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진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고 방식이 다르구나. 아이들이 이렇게 도시 문제를 봤을 때, 쟁점 중심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굉장히 다양한 사고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문제점 분석을 바탕으로 수업 성찰을 할 때 첫 번째는 탐구는 그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문제를 단순하게 이해하고 정보의 출처나 확실성을 의심하지 않았고 정작 누구를 어떤 방법으로 만나야 되는지 모르는 문제가 발견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우리 교과서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 문제인데 이게 실제 생활로 옮겨왔을 때 제대로 되지 않는 모습들이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 개별 큐레이션은 어려워. 그러니까 아까 굉장히 다양한 사고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더 도와줄 수 있는지 이게 저한테 과제로 남았고 세 번째로는 교사의 프레임이 정말 자유로웠나. 그래서 아이들의 질문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실 세 번째 질문에만 집중하게 된 게 나의 영향력이 좀 있지는 않았나 이런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성에 근거해서 두 번째 2차 수업 프로젝트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좋은 탐구가 무엇인지 그럼 지도해보자. 그러면 보여줘야겠다. 모델링을 통해서 좋은 탐구 방법을 보여주고 근거 있는 예측과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하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 개별 큐레이션이 어렵다면 이질적인 모둠을 구성하자. 이거는 이제 교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던 부분인데 이질적인 모둠 구성으로 스스로 배워나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세 번째로는 교사 개입을 최소화해보자. 아이들의 활동의 범위와 주도성을 좀 더 확대해보자 라는 세 가지 계획으로 또 2차 프로젝트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2차 프로젝트도 4단계의 중심 질문으로 구성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2학기 때 진행되었던 수업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도시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여기에서는 당시에 그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병원이 폐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 병원이 신장 투석을 하는 유일한 병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장 투석을 하는 유일한 병원이 폐업을 하게 되면서 환자들이 갈 곳이 없어져서 국민청원에 이르게 된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우리 도시가 계속 이렇게 유지된다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까 아니면 더 심해질까 이런 이야기로 사실 시작을 해보았고 이렇게 다양한 현안을 조사하고 공유하며 학생의 관심 영역 중심으로 전문가 모둠을 구성해서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보았고요. 두 번째는 미래를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 그래서 미래 예측 방법을 익히고 설문조사를 아이들이 직접 만들고 설문조사를 실행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 세 번째는 2040 우리 도시의 미래는 어떠할 것인가. 그래서 아이들이 수집된 자료에 근거해서 최선의 시나리오와 최악의 시나리오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 그동안의 수업을 돌아보고 시나리오를 공유해서 우리 지역 미래에 대한 제안을 정리하는 활동으로 계획했습니다. 역시 간단한 계획에서 시작되었지만 실제 수업은 이렇게 자세히 만들어졌었고요. 1차 수업에서 다 다루지 못했던 문제들이 다시 여기에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실행 과정의 성과라고 보면 첫 번째는 서로 다른 성향이 어느 정도 보완될 수 있었다. 다양한 자료를 조사하고 분류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 모둠을 구성하고 활동하는 과정에서 조금 서로 배울 수 있었다. 두 번째는 동료 모델링의 효과였는데요. 이 미래의 시나리오를 쓸 때 제가 이 전학년도의 친구들과 우리 도시의 미래 시나리오를 이 친구들은 이제 과학 탐구를 했던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우리 도시의 지구 온난화 문제가 계속되면 우리 2050년 우리 도시는 몇 도가 될 거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그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그 시나리오를 아이들한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시나리오는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교사가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이 아이들이 썼던 시나리오만 보여주었을 때 굉장히 좋은 예시가 되었다. 그 아이들 수준에 맞는 좋은 모델링이 되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고 세 번째로는 온라인 설문지를 아이들이 만들게 되었어요. 우리 도시의 미래는 어떨까라는 각 영역별로의 질문을 아이들이 만들고 그리고 그 설문지 배포도 아이들한테 맡겼거든요. 가서 엄마, 아빠, 삼촌, 이모 다 한번 링크를 보내드려봐.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배포하고 그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활동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네 번째로는 우리 지역의 미래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쟁점을 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런 것들이 성과로 남았습니다. 수업 장면을 하나하나 쭉 보시면 첫 번째 활동에서 자료조사, 분야별 전문가 모든 구성해서 아이들이 자료를 공유하고 공부했던 패드밋입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작성하기, 동료 모델링 후에 아이들은 탐구 방법뿐만 아니라 탐구 내용에 대해서도 교사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모델링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다. 그래서 출처를 정확하게 남기니까 시나리오를 읽을 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상상만으로 쓰지 말 것.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미래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면 배추김치가 아닌 양배추김치, 사과김치를 먹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위해서 동료 모델링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 설문조사한 것들을 분석해서 최종적으로는 이것을 인용해서 최악의 시나리오와 최선의 시나리오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인구 문제에 대해서 쓴 시나리오들인데요. 이제 만약에 이 인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 도시의 인구는 점점 줄어들 것이고 학교에 학생들도 줄어들 것이다. 그 근거로는 이제 인구 감소율 이런 자료의 근거를 들어서 이런 예측 시나리오를 썼었고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인구가 늘어날 건데 이 친구들은 이제 인구 감소 문제를 꺼낸 도시 재생 카드가 효과를 봤다. 이런 시나리오로 이렇게 최선의 시나리오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역시 남아있는 문제점들은 1차 수업에서도 등장했었지만 이렇게 다인수 학급에서 개별 역량의 보완을 위해서 큐레이션과 피드백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활동에서 서로 배울 수는 있었지만 모든 활동을 보면서 그렇네 라고 했는데 다시 개인 학습지로 갔을 때는 여전히 이분법적인 사고, 감정에만 치우친 사고, 실증적 수치에만 머무는 사고 등 여러 조언을 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참여하긴 했지만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교과서도 없고 시험에도 안 나오는데 왜 해요? 이런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이 친구들한테 어떻게 수업에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새로운 문제에 대한 모험심과 도전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이것이 저에게 과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교를 옮겨서 그 다음에 다른 환경에 있는 친구들과 도시 프로젝트 시즌2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수업에 반성으로 했던 다인수 학급에서 개별 역량 보완을 위한 큐레이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차 프로젝트에서는 아이들 한 명이 어떻게 배워가고 있는지 조금 유심히 살펴보자. 어떤 결과로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조금 더 살펴보면 좋겠다. 또 하나는 새로운 문제에 대한 모험심과 도전을 이끌어내보자. 이게 커다란 동력이 될 테니까. 그렇다면 서로 스스로, 아이들 스스로 성장했음을 느끼게 한다면 어떨까? 이게 되게 분명히 큰 동력이 될 거라고 믿고 3차 수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3차 수업은 앞서서 보셨던 것 1차 수업과 같은 수업이었어요. 단순히 이제 게임을 하고 도시와 연결 짓고 우리 도시에서 일어난 일을 탐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여기에 한 단계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활동에서는 도시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그래서 게임하고 성장 일지를 작성하고, 두 번째는 어떤 도시가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게임을 하고 알게 된 점을 나누고, 또 실제 도시와 연결해서 궁금한 거, 혼란스러운 거, 이런 것들을 질문으로 공유하고, 세 번째는 우리 도시는 그러한가, 수집된 질문을 바탕으로 쟁점을 탐구해보고, 네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영역을 나눠서 탐구한 후 제안하고 싶은 말을 찾아보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행하고 반성하기. 지난 두 번의 프로젝트에서는 사실 이 마지막 과정에서 우리가 이거를 실천했다고 할 수 있을 만한 게 있는가라는 반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를 세 번째 프로젝트를 할 때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에 중점을 둬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수업 이전에 아이들이 갖고 있는 성경험이 어느 정도인가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수업하기 전에 어떤 도시가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는지, 우리 도시는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는지, 그렇다면 왜, 아니라면 왜, 미래의 도시, 우리 도시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더 하고 싶은 활동이나 알아보고 싶은 것들을 먼저 조사하고, 그리고 나서 수업이 다 끝난 후에 같은 질문을 다시 아이들에게 던져서 어떻게 본인의 생각들이 바뀌었는지 스스로 살펴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행 과정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성경험 탐색에 이어서 프로젝트 진행 중에 아이들 개인의 성장 과정을 좀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 두 번째로는 우리 지역의 쟁점을 찾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제안서를 조금 구체적으로 작성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시의원님이나 교수님과의 만남, 탐구 내용과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실천 과정에 집중을 하는 프로젝트 활동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제안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그 제안서를 그 아이디가 공개된, 이메일 주소가 공개된 시의원님들께 무턱대고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참 좋은, 저희에게는 참 좋은 학습 경험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 시의원 분들께서 그 저희의 제안서를 다시 시청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청에서 저희에게 답변서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좋은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아이디어에 대한 답변 땡땡시, 그래서 제안자 땡땡 초등학교 이게 5학년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총 6개의 제안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들을 다 적어서 보내주셨어요. 사실 저희가 이거 받았을 때도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하나하나 읽으면서 얘들아, 너희가 찾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 그런데 이것만으로 좀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문서만 온 것이라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 시의원님들께 다시 메일을 드렸어요. 직접 와주시면 어떠실까요? 저희에게 정말 좋은 경험일 것 같습니다. 당시 세 분한테 드렸는데 아이들한테 얘들아, 세 분이 다 오실 수도 있지만 한 분도 안 오실 수도 있어 라고 이제 미리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기대는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두 분의 시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실에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이렇게 앉으셔서 질의응답을 하시고, 또 아이들이 궁금한 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도시에서 조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지를 아이들 수준에서 정말 정중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네, 여기 또 두 번째 시의원님이 오셨고요. 여기 교감 선생님께서도 오셔서 같이 참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께서도 오셨어요. 아, 원래 오시기로 하셨는데 그날 눈이 너무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오신다고 하시기에 제가 교수님 오지 마세요. 네, 그래서 줌으로 이제 교수님을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과 이제 교수님이 이렇게 줌으로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 아이들이 교수님을 딱 뵙자마자 어떤 질문을 했을 것 같으세요? 네, 교수님의 도시는 어떠세요? 네. 교수님의 도시는 어떠세요? 교수님이 계신 도시가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이게 굉장히 이슈가 돼서 교수님이 조금 당황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실제적 만남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 활동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아이들과 그동안에 탐구한 것들을 최종 정리하여 이렇게 신문으로 발간하고 이 신문을 학부모님들께도 드리고 네, 서로 나누는 과정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은 벌써 세 번째 수업이었기 때문에 수업 후에 분석도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참 스스로에게 주는 시사점이 많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로젝트 이전에 아이들의 성경험을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도시가 좋은 도시인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나왔는데 그 중에 사람들의 삶과 관련된 기준이 수업 전에는 단순히 안전한, 소음이 없는, 행복한, 일자리가 많은 이런 정도의 기준이었는데 수업 후에는 굉장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좋은 도시를 위해 노력하는, 인권이 존중되는, 소수의 목소리를 듣는,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공공기관은 그걸 잘 듣는, 일이 해결되는데 효율적인 시스템을 가진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체화된 의견들이 생겨났습니다. 프로젝트를 낱말로 나타낸다면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의 내용, 방법, 수업의 가치나 태도, 수업에 관련된 개인의 감정 관련해서 이렇게 의견을 줬는데요. 도시의 문제를 해결했고 그리고 수업의 방법으로는 네, 막장 수업이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긴 시간 끝 네, 되게 오랫동안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직접 검색. 네. 그 다음에 수업의 가치와 태도 관련해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순간들, 끝없는 수업, 답이 많은 수업, 언제 끝날지 모르는 수업, 네, 여전한 수업, 답을 찾아가는 수업, 예측 불가 수업, 사사건건 일이 생기는 수업 이런 의견을 줬었어요. 수업에 관련된 개인의 감정 관련해서는 멋있는 수업, 흥미있는 수업, 힘든 수업, 보람이 있었던 수업, 네, 신기반기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의 저는 학습지가 굉장히 수업하고 나서 뿌듯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 성경험을 응답한 학습지고 수업이 끝난 후에 응답한 학습지입니다. 네, 이때 이 친구의 응답에 여기 보시면 편리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모두의 행복함이 중요해졌다라는 의견을 줬어요.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도시, 모두가 행복하려면 그 소수의 사람들도 의견도 모두 듣고 모두를 위해서 모두가 노력하는 도시가 좋은 도시라고 생각한다. 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었고 기존의 생각보다 조금 더 구체화되고 정교화될 수 있었던 걸 발견할 수 있었던 게 참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이 친구도 이제 내가 성장했다는 기분이 들었다. 맞아, 내가 이걸 바랬어. 네, 이 학습 활동을 보고 이제 활동지를 보고 되게 반가운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친구도 이제 편의시설이 많은 걸 고집했는데 지금은 좋은 의견을 많이 듣고 또 여러분 사람들이 편리하고 평등하게 하는 게 좋은 도시라는 걸 썼다. 네, 이렇게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들은 있었습니다. 아까 그 망망대해 우주에 홀로 떠있는 것처럼 수업 부담감은 여전히 가셔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수업에 필요한 자료와 활동 내용들을 직접 제작하고 검토해야 되고 또 이제 그런 이슈에 대해서 조금 그 이슈에 대한 탐구는 사실 끝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수업 준비에 좀 많은 시간이 들었습니다. 그걸 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제가 조금 알고 있어야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준비를 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들었었고 역시 또 해결되지 않는 게 개별 큐레이션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쟁점을 인지하고 탐구 과정이 이렇게 모두가 다 다른데 더 좋은 탐구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피드백할 수 있는지, 어떤 자료를 더 줄 수 있는지 그 아이에게 딱 맞는 자료와 피드백 제공이 쉽지 않았다. 여전히 이제 저에게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이런 3번의 프로젝트를 돌아봤을 때 교육과정 개발 방법 면에서 성취 기준의 물리적 화합을 넘어서기 맨 처음에 제가 수업의 출발점으로 삼았던 3가지 과제 중에 한 가지에 대한 답변은 성취 기준보다 역량에 근거한 수업이어서 더 효과적이었다. 아이들의 좋은 질문을 살려내고 그 질문으로부터 정보를 찾아 공유하고 서로 다른 가치에 관해서 토의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성취 기준 교과서에서 하나하나 찾을 수는 없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얘기하고 있는 다양한 역량에 맞춰 보았을 때 도시 프로젝트의 활동 목표가 이 역량에 다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굳이 교과서에서 찾아본다고 한다면 사회과 성취 기준의 관련성에서 도시에 대해서 탐구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내에서 도시의 인구, 교통, 산업 등의 특성을 탐구하고 삶의 모습을 이해한다. 주변의 여러 장소를 살펴보고 우리가 사는 곳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방안을 탐색한다. 생활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른다.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 사회를 통해 주민자치와 주민 참여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태도를 기른다. 이런 성취 기준이 연관된다는 것을 사실 사후에 찾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육과정 개발 내용에 있어서 지금 여기 우리의 이야기를 다룰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현재형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자기 주도적인 탐구, 지역에 대한 최신 기사가 교과서가 되고 나와 주변의 사람들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가 현재형으로 다뤄지고 그렇기 때문에 나와 관계 있고 실제하는 문제이며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돼서 이게 탐구의 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교육과정 개발 주체면에서 다양한 형태로 변주되는 살아있는 교육과정입니다. 실행 과정에서 더욱더 풍부해지고 정교해질 수 있었는데요. 나름대로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어서 사실 중심 질문이 같았어도 아이들의 질문에 따라 또 그 아이들이 관심 있는 영역에 따라 당시의 이슈에 따라 탐구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완성된 교육과정을 학습하기보다는 수업을 통해 교사와 학생이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개발 연구 측면에서도 서로 연구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실행 연구가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함께 탐구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수업 시도로 아이들과 저도 같이 공부하게 되었거든요. 두 번째는 문제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가 있었습니다.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교수님이 계셨고 연구의 교사들과 학교의 동료 교사들이라는 공동체가 굉장히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스스로에 대해서 수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찰일지 작성을 통해서 문제점을 기록하고 또 아이들의 특징적인 활동을 기록해 나가면서 문제점을 명료화하고 다음 수업을 위한 계획을 작성하는 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선 경험 분석, 수업 후 변화 분석 등으로 배움의 자치, 아이들이 어떻게 배워가는가를 조금 더 눈여겨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다음 수업에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활동을 모두 마무리하는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연구는 쟁점 중심 교사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실천하고 성찰하며 문제점을 찾아 개선해 나가는 것에 목적을 둔 실행 연구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간단한 계획과는 달리 탐구 과정에서 정교해지고 풍부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이디어는 간단했어요. 게임에서 봤던 도시처럼 우리 도시도 그래? 어떤 쟁점이 있을까? 그럼 우린 뭘 할 수 있을까? 단지 이것만 가지고 시작했던 수업인데 이것만 가지고 24차시의 수업을 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교과별 세부 성취 기준이나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그것보다 성취 기준보다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역량의 근거에서 운영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쟁점 탐구가 온전히 교사와 학생이 헤쳐나가야 될 과제가 되었고 이런 다양한 2022 교육과정의 역량들이 이것의 근거에서 활동을 구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보다 재미있게 보다 실질적으로 탐구를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여기 우리의 문제를 다루며 주체적이고 유연한 교육과정을 할 수 있었다. 탐구 속에서 머물고 싶은 과제에는 더 머무르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원래의 계획을 바꾸기도 하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유연성 있는 우리만의 교육과정이 되었다. 네, 이러한 연구 결과와 관련하여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하고자 하는 학교 자율형 교육과정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교사 교육과정, 교사가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에 대한 존중과 인정,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 교수학습 실제와 관련해서 이 쟁점 중심 교사 교육과정은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탐구의 공동체로서 수업을 할 수 있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봐야겠다. 고민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후속 연구와 관련해서 이렇게 쟁점 중심 교사 교육과정으로 실제로 수업한 수업 사례들이 좀 더 많이 공유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도 여전히 땀이 나네요. 네, 긴 시간 동안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현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전혀 땀나는 것처럼 안 보였습니다. 예,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토론으로 인제고등학교의 하진호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선생님 15분 넘지 않게 짧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우리나라 최고 사회과교육학회에서 이 쟁점이라는 중요한 주제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쟁점 중심 교육 과정은 이계정 교육 과정에서도 되게 강조하고 있는 사회과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학교 현장에 있으면서 쟁점 중심 교육 과정이 좀 더 실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이나 좀 의견을 좀 덧붙여 보고자 합니다. 그 첫 페이지 23페이지의 그 서원에 그 성취 기준도 많고 수업 시수도 제한돼 있고 교과서는 지금 여기 우리 이야기를 담아내기엔 역부족이다라는 말씀이 들어 있는데요. 예, 실제 저도 이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일반사회 교사다 보니 시수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저희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서 일반사회 선생님들이 적게는 2과목에서 많게는 5과목까지 이렇게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있다 보니 저도 5과목을 담당하다 보니 이런 수업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계정 교육 과정에서는 또 저희 과목이 또 더 늘어나다 보니까 7과목에서 통사까지 하면 8과목까지 더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부담이 좀 더 있을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지만, 또 이 일반 선택 과목이 아니라 또 진로 선택 과목으로 많이 바뀌게 되면서 평가에 대한 부담도 좀 많이 줄고, 아이들 같은 경우도 이제 수능에 대한 부담도 좀 줄다 보니까 좀 더 이런 다양한 수업도 많이 할 수 있고 교육과정도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조금 기대도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래서 너무 흥미롭고 너무 재미있는 연구여서 선생님께서 활용하셨던 그 도시개발 게임 프로그램을 한번 제가 급하게 깔아서 며칠 동안 해봤는데요.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이 게임을 하면서 이제 1, 2, 3차 프로젝트에 활용됐던 게임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뭐 인구 증가만 너무 아이들이 문제로 제기한다는 이러한 문제점도 좀 적어주셨는데요. 저도 게임을 하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우리 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 혹은 뭐 지역사회에 있는 너희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야?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문화시설 이야기와 공원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저희가 이제 되게 시골 지역인데 아이들이 공원이 없다 해서 제가 지역을 살펴보니까 공원이 정말 아주 작은 공원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부족한 게 문제네 했는데, 그 선생님께서 하신 연구, 그 아이들이 제기한 주제나 쟁점들을 좀 보면 인구 문제뿐만 아니라 뭐 전기, 수도 뭐 이런 문제들이 주로였더라고요. 공해 문제, 뭐 수도 시설 문제 등이었는데, 이 게임을 제가 해보다 보니까 또 이 게임이 아무래도 이 쟁점을 던져주는 요소로 작용하다 보니까 게임 자체에서도 이제 전기나 수도나 급수시설 뭐 이런 것과 같은 중요 인프라들은 되게 강조하는데, 문화시설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그렇지 않은 측면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이 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저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31페이지의 그 성찰 부분 이야기에서 선생님이 첫 번째로 그 제기해 주셨던 그 단순성 문제, 답변의 단순성 문제가 저는 이게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정말 그 학교급 수준이 좀 낮아서 그런가? 라는 좀 궁금증이 또 들어서 저희 아이들한테 또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답변이 되게 비슷했습니다. 송전탑을 옮기면 되지 않나요? 조금 더 나은 건 뭐 지하로 송전선로를 내리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이러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혹시 실현 가능할까 얘들아 하면서 한번 실현 가능한지 찾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런 거 뭐 기사나 뭐 비용이나 이런 거 한번 찾아볼래 했더니 비용이 또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괜히 신도시만 하는 게 또 아니더라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비용을 보자마자 다들 이사 가자라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 뒤에 송전탑 있던데 학교는 어떻게 했더니 학교도 같이 이사 가야 되지 않나요? 라는 이야기를 해서 정말 저도 좀 많이 반성을 했던 게, 이런 문제들을 정말 이제 그냥 수업에서 교과 내용만 다루는 게 아니라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수업에서 아이들과 다루고 또 이렇게 해결해보는 경험을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이 줘보는 게 저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이 1차, 2차, 3차 프로젝트에서 계속 이 고민하시는 지점이 학생들 개별 큐레이션, 피드백 문제였는데요. 전 사실 이제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 가장 좀 어려운 아이들이 정말 무기력한 아이들이더라고요. 무기력감이 학습되다 보니까 정말 수업 시간에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리고 또 이런 아이들이 또 스마트폰에만 또 너무 관심이 있어서 수업 시간에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하는데 혹시 그런 아이들이 있었는지도 좀 궁금했고요. 있었다면 선생님께서 또 어떻게 하셨는지 이런 내용도 조금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39페이지에 저희 그 표 5에 3차 프로젝트 수업 후 기대되는 모습을 적어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이 연구에 좀 너무 몰두해서 그런지 수업 후 기대되는 모습이 저는 이게 성취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 문장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이게 정말 이 수업에서 아이들이 성취했으면 하는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성취 기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도 이제 교육과정에 제시되는 성취 기준이 저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 뭐 그냥 교육과정 문서 읽어보면서 이런 거 가르치라는 거구나, 이런 얘기구나 정도만 좀 생각을 했는데 이 문장을 읽어보면서 보니까 제가 1차, 2차 프로젝트를 볼 때는 그냥 되게 흥미로운 수업이다, 뭘 할까라는 궁금증이었는데 3차 프로젝트, 선생님이 언급하셨던 뭐 프로젝트 2의 시즌 2의 도전을 읽어보니 이 내용들 아이들이 정말 성취했을까? 아이들이 정말 이거를 배웠을까? 학습 후에 이런 변화가 있을까? 하는 호기심이 너무 생겨서 계속 거기에 중점만 두고 연구를 읽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정말 이런 게 선생님 그 연구에 나와 있는 살아있는 성취 수준, 살아있는 교육과정의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에게도 성취 기준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마찬가지지만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은 사실 효과를 좀 더 검증받은 교사 방법으로 주어진 내용을 좀 가르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하시는 것처럼 학생의 이러한 개개인의 특성이나 교실의 환경, 학생이 속한 지역 등의 이러한 다양한 요소를 좀 고려해서 그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좀 제공할 수 있을 때 미래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진정한 시민교육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수업 연구에 참여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냥 단순히 일회성이거나 아니면 좀 이벤트성 수업이 아니라 이러한 좀 연구로까지 이어져서 아이들에게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교사가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다는 점에서 이런 실행 연구들이 학교 현장에서 좀 더 많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학회에 오기 전에 이제 수업 코칭 연구에 워크숍이 있었어요. 오늘 두탕 뛰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갔다가 왔는데 그 모임에 갈 때마다 힘을 얻는 것은 나의 수업을 알아주고 읽어주는 게 행복하다. 굉장히 교사는 거기에서 행복감을 느낀다였어요. 근데 지금 하진우 선생님께서 저의 수업을 읽어주시고 그리고 그 수업을 알아봐 주셔서 지금 굉장히 행복합니다. 잘 들여다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게임을 활용했을 때 이제 문화시설에 대한 문제가 나오지 않고 거기에서 다뤄졌던 급수나 전기 이런 시설에 대해서 아이들이 조금 몰두하지 않았나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그 게임을 활용한 것이 그 문제를 찾으라는 것이 아니었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 도시도 한번 그런가? 우리 한번 찾아보자 이런 것들이었고 실제로 그 게임은 조금 더 레벨이 올라가면 선생님 문화시설에 대한 그 옵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만들면 주변 지역의 주거시설의 인구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그 게임을 활용하는데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이제 게임에서 파생되는 그 문제들이 우리 도시에서도 과연 그런가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의도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무기력한 아이들 말씀 주셨는데요. 네, 게임 할 때는 정말 다들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기력한 아이들이 다시 돌아올 때 이제 심시티에서 너 어떻게 했어? 넌 도시 어떻게 키웠어? 너 그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 도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까? 이런 식으로 그 친구가 흥미 있는 부분을 자꾸 얘기해서 다시 수업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거 왜 해요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네, 그런 어려움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로 저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교사가 작성하는 성취 기준 말씀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쓰면서 그래 이런 걸 하면 좋겠어.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쓴 게 나중에 아이들이 활동을 하고 나서 창체 평어를 쓰잖아요. 평어를 쓸 때 질적 평가를 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정말 열심히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답변도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플로어에서 질문하실 게 있으면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한두 분 정도만 받겠습니다. 노경주 교수님께 질문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없으신가요? 노경주 교수 혹시 뭐 마지막으로 이렇게 연구에 대해서 하실? 네. 예, 뭐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요. 그럼 여기에서 아니시죠? 네, 발표하고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발표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강의하고 계시는 김경래 박사님이시고요. 제목이 사회과 인권교육에서 청소년 인파워먼트의 시민교육적 의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박사 논문을 조금 발전시키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준비되시면 발표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는 김경래라고 합니다. 네, 일단 오늘 제 박사 논문 관련된 연구인데요. 박사 논문을 선생님들 앞에서 소개해 드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귀중한 자리였는데 오늘 또 이렇게 뜻깊게 이 노경주 교수님 생식과 함께 이 기조 강연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자리에서 또 발표를 할 수 있어서 더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발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그 학회 간사를 좀 오래 했는데요. 간사를 하면서 많이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 발표자는 시간을 잘 지켜야 된다는 부분이어서 제가 최대한 좀 컴팩트하게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연구는 지금 사회과 인권교육에서 청소년 인파워먼트의 시민교육적 의의라는 제목으로 제목이 되어 있지만 제 박사 논문은 친인권적 학교 문화가 인권 옹호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부제로 청소년 인파워먼트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보는 논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들을 중심으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일단 발표를 좀 간략하게 하는 차원에서기도 하고 저는 오늘 제가 어떤 연구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를 출발했는지와 그 다음에 이제 양적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들의 이론적인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 그리고 이제 결과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만 간략하게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제 연구 문제의식을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주목했던 현상은 오늘 그 노경주 교수님 기조 강연에서도 이 뭐 사회적 배제와 인권에 대한 이 쟁점이 나오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학생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적 위기를 얘기해 주시면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문제가 학생들에게도 개인적으로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 그래서 교실 현장에서 이 교사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이게 뭐 하다못해 수업을 진행할 때도 아이들끼리 논쟁적인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때 나랑 다른 의견을 가진 아이들에게 굉장히 배타적인 태도를 보인다든지 기본적으로 수업 구조 안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지표상으로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권교육에 대한 투입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과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뭐 계기교육을 포함해서 인권교육이라는 타이틀로 굉장히 많은 투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그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의 목표에 해당하는 인권 판단력이나 인권 감수성이라고 하는 지표는 우리가 청소년에 대한 이
아동 청소년 인권 실태라고 하는 이 청소년 정책연구원의 지표를 보면 그래도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문제로 생각한 건 아이들의 실제 행동은 별로 바뀌고 있지 않고 지금 아이들이 현재 살고 있는 삶에서의 행동은 변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라고 하는 어떤 실천적인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인권 옹호 행동의 실천이라고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사실 많은 인권 교육의 내용들이 뭐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의 목표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지만 이런 인권 옹호 행동 같은 행동 영역의 어떤 실천과 관련된 목표들은 간접적으로 장차 아이들이 예비적으로 시민이 되었을 때 이런 행동이 구현될 것을 기대하는 형태로 약간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어떤 출발점을 가지게 됐는데요. 여기서 제가 이걸 연구의 어떤 주제로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가졌던 중요한 생각은 이렇게 두 가지 지점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의 행동이라고 하는 건 어떤 구체적인 경험이나 행동의 실체를 아이들이 겪어봤을 때 이게 또 다른 행동으로 확장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이론적인 근원으로 따지자면 주의에 따라서 경험과 성찰적인 사고를 통해서 행동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경험은 또 다른 행동으로의 확장성을 가진다. 이런 논의들을 기반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일상에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직접적인 경험의 부분에 초점을 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집중한 부분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라고 하는 건 학교를 다니면서 같은 학급에 있는 아이라고 하더라도 비슷한 학급 내에서 경험을 하더라도 아이들이 실제 행동이 발현되는 모습들은 다 각기 다르게 나타납니다. 근데 그러면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할까라는 부분에 주목을 하였고 학교에서 같은 경험을 하는 학생들이 모두 같은 행동 변화를 보이는 건 아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들 간의 차이는 어디서 나타나는가라고 했을 때 오늘 앞선 두 발표에서도 이 키워드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주체성과 관계성의 측면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양적 연구에서 이 활용할 만한 용어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거칠게 문제의식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여기서 주체성이라고 하는 건 아이들이 스스로를 권리 주체로 인식하고 이해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이었고 관계성은 이걸 타인과의 존중과 타인에 대한 배려라든지 타인에 대한 이타적 행동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확장성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인권교육의 목표를 본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이해가 포함되어 있고 타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과 수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키워드들, 주체성과 관계성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태도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포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저는 이 두 번째로 첫 번째, 두 번째로 얘기했던 내용을 개념화시키는 과정에서 앞서 제가 연구 주제로 말씀드렸던 친인권적 학교 문화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청소년 인파워먼트라는 일종의 태도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인권 옹호 행동을 실제 삶에서 실천하는 현재적인 어떤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부분에 주목하는 연구라고 볼 수 있고요. 가장 먼저는 인권 옹호 행동의 실천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실체적 경험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학생들의 삶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어떤 실체적인 경험을, 행동적 경험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직관적으로는 저는 학교 문화와 학교에서의 생활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인권적 학교 문화라는 이 독립 변수를 설정하게 되었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런 친인권적 경험을 아이들이 다 동일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형성되는 태도에는 차이가 있다. 행동 결과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해서 개념화한 개념이 청소년 인파워먼트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개념 중에 그래도 가장 어떻게 보면 생소하기도 하고 저 개념이 도대체 뭔가라는 걸 좀 명확히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러프하게 얘기하자면 청소년의 자기 이해나 뭐 자기 결정에 대한 확신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이나 책임의식 같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건 뒷부분에서 조금 더 상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권 옹호 행동을 촉발시킬 수 있는 어떤 교육 환경적인 요인이자 아이들의 실생활에서의 실체적인 경험과 관련된 변수로 친인권적 학교 문화를 설정을 했고 이것이 인권 옹호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걸 이제 매개하는
청소년 인파워먼트라고 하는 일종의 태도 개념의 어떤 간접적인 이 매개 효과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문제를 가지고 출발한 연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이론적 배경을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선 제가 이 연구에서 각 개념들을 어떻게 조작적으로 정의했는지, 그리고 각 개념들의 관계를 어떤 이론적인 체계를 기반으로 설명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인권 옹호 행동은 자신이나 타인이 직면한 인권 문제 이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의미하고, 실제 구현된 행동이라는 측면을 조금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인권의식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이루어진 많은 연구에서는 기존의 행동적인 측면의 목표로 설정을 해왔던 변수가 인권 행동 의사라고 하는 변수였는데요. 저는 아이들의 지금 현재적인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 중요하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걸 인권 옹호 행동이라고 하는 실제 행동을 측정하는 변수로 구체적으로 설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권 행동 의사라고 하는 개념도 기존의 이 인권 의식의 행동적 차원 개념도 분명히 의미가 있는 개념이지만, 이건 의지나 의사에 머물러 있는 어떤 사고의 영역이라면 이걸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출하는 행동이 인권 옹호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그 구성 요소로 따지자면 자기 이해나 권리 이해를 기반으로 필요한 권리를 주장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자기 옹호 행동으로 이제 한 가지 유형이 나눠지고, 다른 요소로는 타인 옹호 행동이라고 해서 타인의 권리 침해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한 전제하에 타인의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걸 보고 어려움을 감소시키거나 해소시키는 어떤 결과에 대한 행동을 이렇게 두 가지 요소로 구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 변수에 해당하는 친인권적 학교 문화라는 건 사실 학교 문화 개념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정의하는 방식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제가 이제 주목한 부분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관심 분야였기 때문에 권리 영역에 따라서, 인권의 영역과 목록에 따라서 이 구성 요소를 구분한 부분들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 연구에서는 이 친권적 학교 문화를 여기는 이제 제공, 프로비전, 보호, 프로텍션, 참여, 파티시페이션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로 구분을 했는데요. 결국 아이들이 어떤 학습 경험을 가지느냐, 어떤 학교에서 실체적인 경험을 가지게 되느냐를 중심으로 권리 영역에 따라 구분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공, 보호, 참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인권의 목록들과 관계되느냐는 이 해당 내용을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소개해야 될 이 새로운 개념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 어떤 개념인지 명확하게 이 규정하기 어려운 개념이기도 한데요. 청소년 인파워먼트라는 개념을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청소년들이 자기 이해, 자기 결정, 그리고 관계성, 책임의식 등을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참여해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태도를 의미하게 되고, 이건 청소년들이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스스로 역량이 강화돼서 자기 목소리를 표현하고 주도적으로 삶을 조절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일종의 태도 개념의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린 이 인파워먼트의 개념에 있는 요소들을 구성 요소로 구분을 해보자면, 개인적 인파워먼트, 그리고 대인관계적 인파워먼트, 그리고 정치 사회적 차원의 인파워먼트, 이렇게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을 하면서 결국은 자기 이해에서부터 내가 사회적인 이 책임의식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까지 어떻게 나의 태도가 확장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구분한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제안하는 개념이기도 하기 때문에 구성 요소도 조금 살펴보자면, 개인 내적 인파워먼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라든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나 자신감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신감과 변화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어떤 문제 해결 과정을 능동적으로 이끄는 주체성을 의미하게 되고, 개인 삶에 대한 뭐 통제감, 자신감, 자기 이해, 자기 결정, 권리인식 같은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대인관계에서의 인파워먼트는
타인에 관한 영향력과 관계성에 대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집단 내에서 다른 개인들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이 조화롭게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과 타인에 대한 존중, 수용 이런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정치 사회적 인파워먼트입니다. 이게 이제 이 사회적인 차원으로 이런 역량을 확장하는 과정을 이 최종적으로 다룬 차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회적, 정치적인 사회구조에 직접 참여해서 이 힘을 부여받고 나아가 다양한 기회를 쟁취하는 것을 의미해서 뭐 의견 표명이라든지 자신을 포함한 청소년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일종의 책임의식이나 연대의식 같은 것들이 여기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또 간략하게 드리자면 일단은 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인 이 친위권적 학교 문화와 인권 옹호 행동의 관계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친위권적 학교 문화라고 하는 게 인권 옹호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그럼 학교에서 아이들이 학교 문화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본인이 행동함으로써 경험하는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어떤 경험을 보고 간접적으로 대리학습을 하는 영역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직접 경험을 하는 것은 이 뒤의 경험주의 교육 이론에 따라서 이 습관 이론,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습관화하게 되면 이게 궁극적으로 어떤 이 추후에 다른 행동과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 설명을 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본인이 직접 경험하면서 나의 어떤 행동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이 이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아이들이 경험하게 돼서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직접 경험에 대한 영역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간접 경험이라고 하는 건 이제 오늘 그 모델링에 대한 얘기가 이제 앞선 발표에도 나왔었는데요. 사회학습 이론에 따라서 교사라든지 다른 이 같은 학급에 있는 다른 학생들의 어떤 행동들이라든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보고 아이들이 뭐 모방을 하게 된다든지 대리학습을 하게 되는 영역에 이 교육적 효과를 통해서 아이들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들을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친위권적 학교 문화와 매개변수인 청소년 인파워먼트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일단 인파워먼트라고 하는 건 중요한 것이 자기에 대한 이해이기도 하지만 자기와 상호작용을 하는 어떤 집단과의 관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포함된 사회 내에서의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획득되는 어떤 내적인 역량이자 태도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파워먼트 형성에 있어서 개인이 소속된 집단의 문화와 특성 그리고 집단에 소속된 다른 구성원들과의 관계성은 당연히 핵심적인 배경 요인이자 영향 요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논리 구조로 이 부분을 이 관계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이런 경험적인 연구에 따라서도 이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뒷받침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매개변수인 청소년 인파워먼트와 인권 옹호 행동 간의 관계를 이제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인파워먼트 개념과 인파워먼트라는 개념을 활용한 이제 이론 자체에서 설명하고 있는 하나의 이제 발전 과정에 대한 이론인데요. 인파워먼트 티어리라고 하는 내용들을 보면 일단 인파워먼트가 형성되면 궁극적으로 이 사람에게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를 설명하는 하나의 단계이자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단계로는 자기 가치와 통제력에 대한 확신과 신뢰 결국 스스로에 대한 이해와 확신을 가지게 되는 단계가 첫 번째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자신과 집단의 경험을 바탕으로 1단계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성찰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비판적 사고의 행동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준비하는 단계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의 예비적인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자신을 옹호하고 이걸 사회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행동 전략과 자원을 개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인파워먼트 이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이론의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이제 인파워먼트 형성이라고 하는 과정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 행동과 관계될 수 있느냐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관계들을 통해서 이 전체적인 모형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가 설정한 연구 모형은
앞에서 간단한 그림으로 보여드렸지만 구체적으로 하위 요소까지 이제 구분을 해서 보여드리자면 친인권적 학교 문화가 이 청소년 인파워먼트라는 이 매개 변수를 통해서 인권 옹호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간접 효과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친인권적 학교 문화가 인권 옹호 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이 직접 효과에 대한 부분을 각각 가설로 설정을 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 방법에 대한 부분은 그야말로 좀 빠르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구 가설은 일단 중요할 텐데요. 연구 가설은 친인권, 이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이 직접 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친인권적 학교 문화가 인권 옹호 행동을 이제 증가시킬 것이다, 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하는 가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연구 가설은 청소년 인파워먼트의 간접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경험한 친인권적 학교 문화가 인파워먼트를 매개해서 인권 옹호 행동을 증가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두 번째 간접 효과에 대한 가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연구 대상은 제가 이제 고등학생으로 설정을 했는데요. 고등학생으로 설정한 이유에는 뭐 발달론적인 이론적 측면도 있겠지만 학생들이 이 경험하고 있는 이 학교 생활을 포함한 일상에서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영역이 좀 다채롭게 존재하는 연령의 아이들을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중학교 아이들은 자기 일상에서 내가 실제 스스로 권리 주체로서 뭔가 행동을 한다, 행사를 한다라고 하는 인식의 경험을 가지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학생으로 설정한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뭐 고교학점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학생들이 수업에 대한 요구를 하고 이런 것도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런 내용에 포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 대상자는 614명으로 최종적으로는 이루어졌는데요. 이런 이제 이 항목별 특성을 가진 연구 대상자를 설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사실 요약된 원고다 보니까 제가 직접 활용한 설문지를 확인하시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일단 이 측정 도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개념과 하위의 구성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인권 옹호 행동은 자기 옹호와 타인 옹호를 바탕으로 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질문들. 그래서 이런 행동의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물어보는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 13개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행동의 여부를 연과일로 물어보다 보니까 이걸 최종적으로 이 변수로 활용을 할 때는 행동 경험을 점수로 합산한 점수로 아이들에게 이 변수의 이제 내용을 활용을 하였고요. 그다음 독립 변수는 친인권적 학교 문화를 제공, 보호, 참여라고 하는 영역에 각각의 인권의 이 영역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분을 해서 측정한 문항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는 청소년 인파워먼트를 개인적, 대인관계적, 정치사회적으로 구분을 해서 각각의 물어보는 이제 문항으로 구성을 해서 측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옆에 이제 신뢰도가 나와 있었는데 문항 신뢰도나 타당도 검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독립변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다중공편성 검증을 하고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건 가설 검증을 위해서 첫 번째 가설은 이 친인권적 학교 문화와 인권 옹호 행동의 직접 효과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다중회귀 모형을 통해서 가설 1을 검증하고 그 다음에 가설 2 청소년 인파워먼트의 간접 효과를 보기 위해서 구조방정식의 이제 매개과 모양을 분석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는 기술 통계나 이제 상관관계 분석의 내용은 이제 이 자료집의 내용도 함께 참고를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런 이제 내용과 검증들을 통해서 이 다중공편성의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적다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설 검증 부분에서만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 가설인 친인권적 학교 문화가 인권 옹호 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가설은 이제 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다중회귀의 결과표를 요약적으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설에 해당하는 간접 효과 부분은 표의 내용이 너무 정보가 많아서 그림으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가설 2는 청소년 인파워먼트의 간접 효과를 크게 본 내용인데요. 친인권적 학교 문화가 인권 옹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걸 청소년 인파워먼트가 어떻게 매개를 하느냐. 그래서 아래 보면 직접 효과 부분에서도 유의미하게 나왔고 간접 효과 부분에서도 유의미하게 나왔는데 이 효과의 그 점수를 보게 되면 간접 효과의 부분이 조금 더 크게 나온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걸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내용을 보자면 일단 개인적 인파워먼트의 내용과 관련된 세부 가설에서 개인적 인파워먼트 역시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가 모두 채택이 되었다. 그래서 이 가설 2-1 부분도 가설을 채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결과가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인관계적 인파워먼트의 간접 효과 부분도 보시는 바와 같이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가 모두 채택이 되었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세 번째 세부 가설이 그 정치 사회적 인파워먼트의 간접 효과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앞선 내용들과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와서 제가 좀 주목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직접 효과 부분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고 간접 효과 부분에서만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정치 사회적 인파워먼트의 측면에서는 친인권적 학교 문화가 인파워먼트를 거치지 않으면 인권 옹호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가설을 채택하고 그리고 이 중에서도 간접 효과만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것이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고민한 결과를 뒷부분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설 1과 2 그리고 2의 세부 가설들을 일단 모두 채택하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일단 이런 연구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요약하자면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인권 옹호 행동이라고 하는 건 연구 가설 1과 관련해서 친인권적 학교 문화가 인권 옹호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결과를 통해서 인권 옹호 행동의 실천이라고 하는 건 교육 환경적인 변화를 통해서 경험을 하고 실제적인 경험을 하고 행동의 습관화 과정을 거치는 것을 통해서 증진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걸 실증적으로 확인한 학교 문화의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가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연구에서 조금 더 주목한 건 간접 효과의 부분이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은 연구 가설 2를 채택함으로써 일단 인권 옹호 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자기 이해, 자기 결정, 권리인식, 타인에 대한 존중이나 관계에 대한 이해, 사회적 책임의식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태도 개념인 청소년 인파워먼트 형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그래서 이 태도 개념을 제안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중요한 건 이제 그 아까 조금 이 다른 결과로 보고가 됐던 2-3 부분일 텐데요. 특히 정치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인권 옹호 행동의 증진에 있어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정치적 상황에 대한 이해나 사회적 책임의식과 연대의식과 같은 태도 형성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더 중요하게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제목을 사회과 인권교육에서 청소년 인파워먼트의 시민교육적 의의라는 이제 제목으로 짓게 되었는데요. 결국은 아이들이 스스로를 권리 주체로 인식하고 이걸 사회적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스스로의 권리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포함되어 있는 청소년이라고 하는 이 분류되고 있는 연령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어떤 동질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요 학생들과 관련된 청소년들과 관련된 이해관계나 우리 사회에서의 이 쟁점 같은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 그리고 그들과 공통의 일종의 책임의식이나 연대의식을 공유하는 것과 같은 이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이 인파워먼트라는 태도 개념의 이 형성이 선행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걸 발견함으로써 시민교육적인 의미에 대해서 조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가 그래서 얘기하는 바는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바와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까라고 했을 때 한 4가지 정도로 이 연구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게 연구를 하면서 제가 고민이 많이 되고 어려웠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학생들의 행동을 실제로 바로 직접적으로 물어서 이제 확인을 하는 연구들은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연구를 하면서 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공감을 좀 하기도 했지만 일단 사회과교육 영역에서 행동이론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겠다라는 기초적인 의미를 좀 찾아볼 수 있었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인권교육 영역에서 학교 문화라고 하는 어떤 비공식적 그리고 잠재적 교육 과정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로서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학교 문화에 대한 연구나 학교 풍토에 대한 연구는 요즘엔 이제 양적 연구의 변수로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긴 하지만 질적 연구에서 실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의 어떤 그 공유되고 있는 상호작용이나 문화라고 하는 걸 관찰하는 연구들이 많은데 이 연구의 경우에는 그걸 이제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의 하나로서 또 의미를 가질 수 있겠다고 봤고요. 중요한 건 세 번째 내용부터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인권교육에서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과 일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 인권 옹행동을 실천하기까지 개인 내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를 청소년 인파워먼트라는 태도 개념으로 유의미하게 새롭게 좀 제안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일단 개념적으로 의미를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연구를 진행하면서 제가 이 공유하고 있는 문제의식이나 제 연구에 대해서 현장 선생님들에게 설명을 드렸을 때 굉장히 많이 나왔던 반응 중에 하나가 물론 되게 중요한 메시지라는 걸 알겠는데 일단 지금 학생들의 인권 수준이나 학교에서 충분히 아이들의 인권 존중되고 있는데 이런 식의 연구가 더 필요한 이유를 잘 모르겠다. 그리고 오히려 요즘 아이들이 학생들이나 학부모 모두 이제 합쳐서 어떤 교사들에게 민원성으로 막 뭔가 소비주의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학교의 어떤 행태들을 보면 이게 과연 학생 인권이나 인권교육이나 그 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런 학생인권 학교 문화에 대한 담론이 학술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어떤 가치가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질문에 대해서도 많이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치 학교에서의 그런 어려움을 공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학교 문화나 그 내용의 본질은 그것과 좀 다른 측면이 있다. 원고에도 이미 다른 이 학술적으로 논의해 주신 분들의 얘기를 많이 인용을 했지만 학생과 이 학교 문화와 학생인권에 대한 담론은 학생과 학부모로 하여금 학교에서 소비주의적인 행태를 보이게 하는 현상과는 다른 자기 주체성과 관계성에 대한 측면을 강조하는 분명히 차별화된 지점이 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보더라도 오히려 이 인권교육에 대한 부분, 특히 이렇게 이 학교 문화를 통해서 어떤 통합적인 인권교육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의 목표가 잘 달성되면 오히려 아이들의 시선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습을 할 수 있다든지 사회 구조나 관계에 대한 학습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측면의 어떤 소비주의적 행태가 이런 담론의 강조로 인해서 인과관계로 연결된 것들은 아니다라는 얘기들을 기존 연구들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도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그렇게 이제 이 연구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답변을 줬던 선생님들에게는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제 연구에 대한 발표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주교육대학교의 이수진입니다. 일단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박사님의 토론을 맡게 되어서 저도 굉장히 좀 긴장도 되고 얼만큼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로 그 양과 내용의 날카로움을 정하는데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요. 그래도 좀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사 논문을 수정 보완한 글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것에 대한 고민과 부담이 일단은 굉장히 컸어요. 연구자가 많은 내용을 발표문 안에 줄였을 거라는 걸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박사 논문을 읽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지만 이것을 어쨌든 발표를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독자들이 모두 다 박사 논문을 읽고 이 글을 읽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발표문을 읽고 들었었던 의문이나 아니면 보완했으면 좋겠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 연구는 현재까지 인권교육이 청소년의 궁극적인 인권 옹호 행동을 증진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인권 옹호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친인권적 학교 문화라는 넓은 숲과 그 안에 있는 학생들의 개별 인파워먼트라는 개별 나무를 동시에 종합적으로 조망해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 연구로 굉장히 좋은 충분한 가치가 있는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은 저의 의문과 보완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목과 관련된 의견인데요. 이 발표문에서는 인권 옹호 행동 증진, 친인권적 학교 문화, 인파워먼트 이런 세 가지 키워드가 중요한 키워드로 제시가 되는데 그것을 좀 제목에서도 좀 살려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제목에는 인파워먼트만 제시가 되고 있어서 좀 더 연구의 내용을 제목에 좀 달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목과 관련해서 두 번째 질문은 왜 사회과가 들어가는가인데요. 본문에서 제가 컨트롤 F 해가지고 사회과를 검색해봤더니 제목에 한번, 그 다음에 연구대상 설명할 때 사회교과를 수강한 학생, 그 다음에 참고문헌에 한번 이렇게 해서 거의 나오지를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연구자가 사회과 인권교육이라고 제목을 정한 이유가 나름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는 잘 표현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에 사회과라고 한 부분과 뒤에 시민교육적 의의라고 하는 부분이 겹친다고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제목 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구의 기초적인 문제인식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인식을 봤을 때 시민성의 궁극적이고 현실적인 발현인 행동에 주목한 연구자의 관점에 저도 크게 공감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인식은 시민성 교육의 지속적인 한계로서 보완해 나가야 하는 인지주의적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와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교육을 통해서 의사를 증진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행동으로 발현되기까지의 그 있을 만한 허들을 없애는 교육적인 기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이 사회과 교육에서 계속 연구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권교육에서 의사를 증진하였는가를 교육의 목표이자 결과나 기준으로 상정한 이유가 나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발표를 하실 때도 조금 공감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긴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 모든 학습의 결과로 행동을 강조하는 것이 항상 다 바람직하지는 않을 수 있고 실제로 행동하였는가를 검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아니면 의사가 행동을 촉진할 수 있다, 촉진한다라는 다른 연구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자는 인권행동의사에 지금까지 인권교육의 목표를 두어왔기 때문에 행동이라는 것을 더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동이 증진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의사를 학습 목표에 두고 교육 효과를 검증한 이유가 학문적이든 현실적이든 있었을 텐데 그 이유를 좀 살펴보셨는지 그리고 그 의사의 목표를 두고 여태까지 연구가 진행이 되어 왔었던 한계들이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연구자는 서론에서 청소년들의 인권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영향은 긍정적으로 변화했지만 행동은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라는 관점을 제시하시고 계속 글을 이끌어 가셨는데요. 근데 제가 좀 봤을 때는 정말로 과거에 비해서 청소년들의 인권 관련 행동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는가가 조금 의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인권의식이 높아졌고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인권 활동을 청소년들이 하고 있다 라는 것을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인권행동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세밀하게 봐서 청소년들의 인권 관련 행동은 양적으로 변하게 하긴 하였는데 인권이나 인권교육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 행동이 과연 올바른 행동인지에 대한 탐구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즉 자신의 인권만을 무조건 생각하는 행동은 큰 틀에서는 어쨌든 인권 관련 행동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올바른 인권 관련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인권교육이 행동에 유의미한 변화를 주지 못했다라는 서술은 인권교육을 위해서 현재까지 또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저를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이 깊이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좀 인파워먼트라는 개념에 조금 익숙하지 않아서 생기는 질문이긴 한데요. 연구자는 인권 의식이나 인권 태도가 있더라도 그게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계속 문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청소년의 인파워먼트를 태도라고 정의를 해버리면 또 인권 교육이나 다양한 인권 관련 인권 경험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인파워먼트라는 태도가 증진되면 행동이 증진된다라고 하는 연구자가 문제인식을 가졌었던 전제에 다시 또 접근을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게 문제인식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다음으로는 주요 개념들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세 가지 키워드들이 너무 추상적이고 좀 큰 개념들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논의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인파워먼트 개념이 나와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인파워먼트에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인파워먼트는 권한부여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좀 조직 문화와 연결을 해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연구자는 태도로 조작적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 권한부여라는 개념이 태도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논리적인 흐름이 글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아서 저 같은 독자에게 조금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또 한 가지 의문은, 인파워먼트라는 게 권한부여라는 개념을 먼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인파워먼트를 권한부여라고 보게 되면 친인권적 학교 문화라는 개념과 충돌하는 것이 아닌가도 좀 고민이 되었습니다. 인파워먼트가 강한 상태, 즉 권한부여가 많이 된 상태는 친인권적 학교 문화라고도 곧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파워먼트를 권한부여냐 아니면 태도냐라고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에서도 보면 이 두 개념이 계속 좀 혼동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친인권적 학교 문화 개념과 관련된 생각인데요. 이 친인권적 학교 문화 자체에도 인권 학교 문화와 같이 추상적인 개념들이 많이 합쳐져 있어서 연구자가 어디에 어떻게 초점을 두고서 이 개념을 사용하였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서술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친인권적 학교 문화에서 학교와 관련된 주체라 하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등 여러 주체들이 있는데요. 연구자께서 어떤 주체와 어떤 학교 생활 영역을 중심으로 학교를 보았는지 좀 간단하게라도 언급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좀 고민이 많이 필요했던 것은 친인권적 학교 문화의 의미와 수준, 가능한 영역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무조건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친인권적이라고 볼 수 있는가? 만약 어떤 학교가 정당한 교육적 의도에 따라서 학생들의 자유권을 제한하고자 하는데 학생들이 그에 대해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학생들은 당연히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라고 인식을 할 수도 있는데, 과연 그 상황이 친인권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교 생활 영역에 학생들의 참여가 다 필요하거나 강화되어야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학교 생활 영역에서는. 그래서 제한될 수밖에 없는 영역이나 또 안전이나 학교폭력 등 학생들의 자유권이 보장되기 어려운 영역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개방하는 것이 친인권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즉 개별 상황에서의 친인권적인 수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친인권적이라는 개념의 정의와 수준, 영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나중에 분석 결과를 이야기할 때 친인권적인 학교 문화가 인권 옹호 행동에 정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논의할 때도 무조건적으로 친인권적인 학교 문화를 어떻게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금 단편적이거나 아니면 좀 막연한 서술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친인권적, 그리고 또 이와 더불어서 친인권적인 학교 문화를 더 구체적으로 좀 와닿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제공, 보호, 참여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을 해서 서술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아니면 현실에서 어떤 사례를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지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개념인 인권 옹호 행동 같은 경우에는 자기 옹호와 타인 옹호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이전에 인권교육 영역에서 논의가 됐었던 개인적 차원과 집단적 차원의 논의에서 이끌어온 것 같은 서술이 있긴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논의를 하셨는지도 좀 보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되게 좀 사소하고 말할까 말까 싶기도 했는데
타인 옹호 행동을 정의하실 때 어려움 감소 또는 해소라는 결과가 도출된 행동이라고 정의를 하셨어요. 근데 좀 딴지를 걸고 싶은 입장에서 꼭 그렇게 결과가 반드시 나와야만 하는가라는 것, 그 다음에 그 앞에 좀 서술을 보면 대가를 바라면 안 된다라는 서술도 조금 있어서 타인의 권리를 옹호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바라면 나쁜 건가? 그리고 그 대가라는 게 꼭 금전적이고 영리적으로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 조금 더 교육적이고 이로운 대가도 있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서술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연구 대상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사회교과에서 인권 단원을 학습한 고등학생으로 연구 대상을 설정하셨는데 고등학생들의 인권 옹호 행동에는 사회과 인권 단원 학습이나 설문 당시의 친인권적 학교 문화 유무와 다르게 그거 이외에도 성장 과정에서의 다양한 경험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수업을 들었더라도 학생들의 내용 이해도가 각자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 사전의 인권 교육의 내용의 이해도나 숙지도와 같은 부분들은 어떻게 고려를 하셨는지, 연구 대상을 조금 더 구체화할 필요는 없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 서술에 관한 의견입니다. 연구자는 서론에서 좀 더 실천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분석 결과에서 어떻게 내용을 제시하셨는가를 좀 보았는데, 이론적 논의는 조금 제시를 해주셨지만 좀 더 실천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친인권적인 학교 문화나 인파워먼트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논의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친인권적 학교 문화를 제공, 보호, 참여로 나누었다면 요 각각의 요소들이 인파워먼트의 각각의 요소들과 어떻게 좀 작용을 해서 행동을 자극했는지를 좀 더 설명을 해주시고, 이게 현실에서 학교에서 구현이 된다면 어떤 행동 양상으로 아니면 어떤 학교의 모습으로 조화가 되어서 좀 친인권적인 학교 문화나 인파워먼트를 증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더 실천적인 시사점을 제시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김경래 박사님 지금 괜찮으신가요? 그래도 풀버디에서 질문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 같이 받아서 답변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 더 질문하실 게 있을까요? 네, 빠르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꼼꼼히 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박사 논문을 요약하는 과정에서 노력된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연구를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느꼈던 그 부족함들이 또 반영된 측면이 있는데요. 또 그 연구 심사를 받을 때의 장면들이 떠오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잘 적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답변을 할 수 있을지 자신은 없습니다. 근데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연구의 실제 제목을 소개드린 것도 발표 제목으로 다시 재가공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 연구의 양성 연구로서의 어떤 구조를 잘 드러내지 못한 제목의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사회과에 대한 부분도 찾기까지 해서 찾아주셔가지고 살짝 민망했지만, 이게 사회과에서 기존에 논의되어 왔던 인권교육 안에서의 담론들과 어떻게 관계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연구 내에서 조금 더 설명이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제 박사 논문에는 기존의 사회과에서 논의되어 왔던, 예를 들면 인권의식 측면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 문화를 이 교과 영역 안에서 규정하면서 어떤 요소에 사회과에서는 주목을 했는지의 측면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도 사회과와의 관련성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그리고 시민교육적 의의라는 표현과 중첩된다는 부분은 저도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제목은 이걸 이제 제가 논문으로 투고하게 되면 정정을 해서 최대한 연구의 내용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가벼운 코멘트였고, 행동의사를 아마 기존 연구들에서 기존 목표로 선정한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연구들에서 주목을 했던 부분들은 분명히 있고, 이 행동의사로 선정해서 진행됐던 이제 연구들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권 판단력이나 감수성이
인권 행동 의사에 어떤 이제 영향을 미치는지라든지 인권 교육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지면 인지, 정서, 행동의 영역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주목을 했던 연구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조금 이제 다른 부분에 주목을 했기 때문에 다른 개념을 선택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바로 교육 효과가 나타나서 아이들의 행동이 변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분명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게 애초에 시민교육의 의도로 하는 바가 아니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이제 주목했던 측면은 아이들이 현재적으로 변화해야 하는 행동의 측면과 양상에 조금 더 주목을 한 연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변화한 행동을 보고 싶었고 그래서 인권 옹호 행동을 물어보는 설문의 문항에서도 실제 아이들이 이 삶의 영역 안에서 바로 변화가 나타날 필요가 있는 영역의 하나는 이제 문항으로 구성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행동 변수를 이 문항으로 구성을 하면서도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부분인데 확실히 좀 연구의 한계나 범위로 명확히 얘기를 해야 되는 측면의 문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파워먼트 관련된 얘기를 역시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파워먼트를 처음으로 얘기를 해주신 건 태도 개념으로 보게 될 경우에 이게 기존 연구들에서 예를 들면 뭐 인권 판단력이 행동 의사에 미치는 영향 혹은 이 인권 교육이 인권 태도에 미치는 영향 이런 그리고 제가 원래 문제의식으로 가지고 있었던 인권 교육이 많이 투입됐는데 행동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측면의 연구들과 별로 차별화된 지점이 없지 않냐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인파워먼트를 태도 개념으로 일단 이 규정을 한 것은 제가 주목한 지점이 다르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즉각적인 행동, 현재 삶에서 변화해야 되는 행동의 측면에 주목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아이들의 구체적인 경험이 어떤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쳐서 그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느냐 이의 측면을 설명하고자 한 모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충분히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그렇게 일단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해주신 대로 인파워먼트는 그러니까 그 직역을 하게 되면 권한부여라는 측면의 개념으로 우리가 번역을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게 그 논문의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이걸 청소년 인파워먼트라는 용어를 어떻게 우리말로 변화를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교수님들이 여러 의견을 주시고 같이 감사하게도 고민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게 뭐 권한부여 혹은 권능화 이런 다양한 용어들로 번역이 되었을 때 그 자체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권한부여라고 하는 기존의 번역어는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조직이라고 하는 구조 내에서 관리자가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권한을 줄 것이냐라고 하는 기본적인 수직적인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권한부여나 이런 개념으로 그대로 조직에서의 이 행정학에서의 연구의 개념을 차용해서 올 경우에는 학교에서의 현상이나 학생들 간에 혹은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데는 분명히 어색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파워먼트를 개념하는 데는 학문 영역마다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지만 이걸 교육 영역에서 얘기를 할 때는 그래서 이렇게 권한부여라고 하는 조직적인 어떤 개념에서의 권한부여로 해석을 권력적으로 하기보다는 이게 그래서 어떤 태도나 역량의 변화로 나타나느냐 개인이 자신 스스로 혹은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동력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발휘하느냐의 이 역량의 개념에 태도의 개념에 가깝게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원고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게 서술한 건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고민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네? 죄송합니다. 여기 사실 이 결과적으로 요게 그러니까 학교 문화가 높은 건 뭐 무조건 좋은가? 예, 친권적 학교 문화가 높으면 실제 학교 현장 모습이 긍정적으로 바뀔까? 요런 부분은 제가 확실히 실천적인 논의 부분에서 설명이 되었어야 하는 부분인데 요거는 분명히 좀 보완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설문 문항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좀 이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용호 타인용호의 부분은 인권옹호 행동을 직접 이제 측정한 기존 연구들에서 이 참고를 하기도 했지만 각각 자기용호는 예를 들면 장애인의 이 인권운동사와 관련된 학문 영역에서 타인용호는 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영역에서 주로 연구가 많이 되는 부분들이어서 이렇게 이게 교육 영역에서 이 부분으로 사용되는 맥락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드러낼 수 있게 서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확실히 이게 제 박사 논문에도 어떻게 보면 좀 한계점이고 제가 더 공부하면서 극복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건 실천적인 시사점으로 마지막에 얘기해 주신 부분들이 될 텐데요. 이게 그래서 학급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는 것인지 선생님들도 이 연구의 주제를 들으셨을 때 그래서 학교 모습이 어떻게 바뀌고 교사가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가장 궁금해 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실천적인 담론과 연결되지 못한다면 사실 연구의 실천적인 가치가 확실히 좀 결여될 수 있다는 이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제가 최대한 고민해서 좀 연구에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시간이 좀 오버가 돼가지고 혹시 추가적으로 코멘트 같은 거 전체적으로 하실 분 있으면은 한두 분 받고 김태환 선생님께 넘기기로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마지막까지 토론하고 발표해주신 김경래 박사님하고 이수진 교수님께 큰 박수로 보내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부 주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요. 종합 정리를 김태환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을 텐데 지금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시민 작가들이 가셔가지고 건설적인 대화를 쭉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그 학회장님 말씀과 함께 대회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학회장님. 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벌써 187차 학술대회였고요. 예, 노경 선생님 정년 기념 겸 저희 또 기조강연에 저희가 큰 가르침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저희 이제 두 편의 논문도 너무 좋은 훌륭한 논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초등 수업에 기초한 실행 연구였고 또 고등학생 대상 인권 교육에 대한 또 양적 연구 발표여서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과 또 고민거리를 제공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발표자 그리고 토론자 선생님들 그리고 그 스텝 우리 사회에 봐주신 김정근 교수님 또 김태환 교수님 그리고 우리 수고해 주신 조교 선생님들 그리고 참석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를 표하면서 학술대회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